1300개 장기요양 기관이 선택한 기관, 신뢰할 수 있는 기관, 창업 경영 지원 1등 기업 국회요. 안녕하세요. 네, 그럼 안녕하세요. 저는 천천박사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박삼영 노무사입니다. 예, 또 오랜만에 저희 노무사님 모셨습니다. 예, 꽤 오랜만이죠? 예. 한 달 된 것 같은데? 네, 한 달 됐네요. 벌써. 그죠? 예. 아마 실제 보면은 노무사님하고 같이 촬영했던 그 영상들은 예. 다들 많이 봐주시더라고요. 아, 그래요? 예. 그러니까 주위에 그 장기 요양을 하지 않는 주위에 저희 지인들도 네네. 많이 보시더라고요. 아. 예, 그리고 이제 연락이 와요. 근데 좀 많이 좀 달라진 것 같아요? 아, 저요? 아, 요즘에 뭐 다이어트 하세요? 예, 좀 살 좀 뺐습니다. 아, 네네. 몇 킬로나? 한 10kg 정도 뺐어요. 아, 축하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항상 유지를 이렇게 하시니까. 얼굴이 굉장히 작아진 것 같습니다. 아, 제가 이제 그 우리 시청자분한테 떳떳하기 위해서 그렇죠. 조금 이게 건강한 모습으로 항상 아이고, 보기 좋습니다. 오랫동안 여러분들 찾아뵈려고 이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아유, 알아봐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또 어떤 주제입니까? 아, 사실은 이제 노무사님하고 얘기를 다뤘던 내용들이 거의 예. 대부분 노무 인사관리에 관련되어 있는 내용들이었다 그랬었죠. 보니까 예. 아무래도 그쪽에 한정돼서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었잖아요, 우리가. 그렇죠. 네네. 그런데 실제로 우리 대표님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건 네네. 단순하게 인사 관리에 대한 부분만이 아니에요. 근데 이게 어떻게 보면은 제가 지금 말씀드릴 부분은 일단 키워드를 아직 말씀드리기 전에 분명히 인사 관리에도 도움이 되고 인사 관리 상에 굉장히 중요한 이슈다라고 네네. 생각해서 노무사님한테 요청을 좀 드린 건데 제가 오늘 말씀드린 키워드는 업무 분장, 조직 규정 예, 이런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조직에서 체계화. 예, 그러니까 혹히 이런 거죠. 직원들이 체계화가 제대로 안 돼 있는 시스템이 잘 안 돼 있는 기관에서 일을 하게 되면 우리 요양원은 체계가 없어. 그러면서 그만두는 경우도 있고 또 어떤 경우에는 일이 너무 많아가지고 그만두는 경우도 있는데 노무사님께서도 제가 이런 말씀을 이 애로사항을 그렇게 많이 말씀드린 게 아니기 때문에 네네. 실제로 요양원 주간보호센터에서 방문요양센터에서 일이 얼마나 많은지 아마 한 번도 제가 보여드린 적이 없는 것 같아요. 네, 그런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는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오히려 더 좋아요. 왜냐면 오늘 제가 이게 자료를 준비해왔는데 예. 이걸 보시고 예. 그 업무량을 보고서 예. 이 체계를 도대체 어떻게 잡을까 예, 또 조언을 해줄 수 있는 걸 일반적인 노무 인사 관리의 시선에서 진짜 일반인의 시선에서 한번 판단을 해주시면 처음 창업하시는 대표님들이 이 일을 어떻게 분리를 한다든지 직원들을 배치한다든지 이런 거에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예, 그래서 한번 초청을 드려봤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그러면 한번 자료를 한번 훑어보는 시간을 좀 가져야 될 텐데 펜이 있죠? 네. 그러면은 이렇게 자료를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한번 좀 시간을 좀 드릴게요. 시간을 좀 드리고 궁금하신 거는 저한테 말씀을 하시면 그러면 제가 답변을 드려가면서 지금 모르시는 우리 선생님들도 있으니까 그 내용들을 띄워가면서 말씀을 드릴게요. 이게 이제 저희의 전체 요양원 주간보호센터 업무고요. 개수로 따졌을 때는 한 340개 정도. 그리고 이제 각각의 이 카테고리는 저희가 나눈 겁니다. 국회의원에서 직접 나눈 거고 실제로 국회의원 멤버들한테 서비스를 저희 업무 분장을 할 때 나누는 그런 업무들입니다. 그래서 업무 부분들을 띄워드릴 테니까 한번 보시고 노무사님께서 한번 보시면서 이게 보시면 아시지만 업무량이 엄청나게 많아요. 말이 300개지. 개수로 따졌을 때는 한 100몇 개긴 한데 업무로 따졌을 때는 뭐 이 관리 업무도 있고 실제로 실행하는 업무도 있고 뭐 그다음에 체크하는 업무도 있다 보니까 그렇게 따지면 한 300개가 넘어요. 저도 이게 장기 요양 관련해서 제가 뭐 우리 유튜브도 많이 찍고 그죠? 그렇죠. 제가 남대로 다른 노무사님보다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 걸로 아는데 그렇죠, 네. 실제로 이렇게 340개 정도 업무가 있는 걸 몰랐어요. 따로 말씀드리지 않았죠. 굉장히 많은데 근데 이거 규모가 어느 정도 있는 조직은 뭐 요양원 같은 경우에는 그죠? 남대로 그 뭐 인력을 통해서 뭐 조직을 만들어서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요양원 처음 시작할 때 뭐 특히 장기 요양 기관들 그 뭐 소규모로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아무리 대규모라도 적은 인원수에서 시작하죠. 그 적은 인원수에도 불구하고 340개 업무는 해야 된다는 건가요? 그렇죠. 물론 뭐 1년 동안 나눠서 어떤 때 뭐 월별로 해야 되는 업무도 있고 주별로 해야 되는 업무도 있고 뭐 연별로 해야 되는 업무도 있지만 실제로 다 하긴 해야죠. 왜 그러냐면 실제 뭐 청구도 매달 해야 되고 그리고 이게 평가도 있고 평가를 잘 못 받게 되면은 나중에 지정에서 떨어지게 되면 그러면
운영을 못 하거든요. 예, 그런 경우도 있고 또 제대로 운영을 안 했을 때 현지 조사를 받아가지고 이거는 잘 아시지만 여러 번 해보셨지만 예, 감사를 받는다든지 이런 상황을 통해서 벌었다가 앞으로 벌고 뒤로 미치는 경우도 많고 그렇다 보니까 이거는 강제가 아닌 강제. 그러니까 대부분 시청자분들 중에서 모르시는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어르신 돌보면 되지. 뭐 어르신 뭐 케어만 하면 되지. 뭐 이런 게 필요하냐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예. 저도 솔직히 일반인 시각에서 네네네. 그게 복잡하게 생각 안 했거든요. 예예예. 이 장기 요양 기간 예전에는 뭐 돈이 잘 됐다며. 지금에 비해서 지금 모르겠지만. 그래서 이게 요양을 설립하고 뭐 직원들 뽑아서 네. 어르신들 케어하고. 그렇죠. 서비스를 잘하고. 그래서 정부 지원금 받고. 네네. 그렇게 해서 이제 남기고. 뭐 세금도 안 낸다고 얘기 들었는데. 그렇게 해서 간단하게 생각했는데 일이 굉장히 많아요. 340개 업무에다가. 그리고 막 이게 단순한 문 아니에요. 보니까. 맞아요. 네.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규정도 어마어마하게 근데 이게 최소 이 정도 업무를 감당하기 위해서는 거의 한 중소기업 정도의 어떤 수준의 조직 구성을 하고 진행해야 될 것 같은데 실제로 요양원이든 아니면 주간보호센터든 처음 시작할 때는 소규모 인력으로 시작할 텐데 그렇죠. 4명, 5명, 뭐 많아도 7명 뭐 이 정도에서 시작하죠. 그럼 상식적으로 이 많은 업무를 소규모 인력으로 만약에 담당한다 그러면 한 사람이 상당히 많은 업무를 담당할 수밖에 없겠네요. 맞습니다. 지금 실제로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생활복지 업무 같은 경우에는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업무들을 요양보호 선생님들이나 간호조무사, 물리치료사, 사교육사 선생님들이 예, 각각의 일지도 쓰고 해서 어르신들을 케어하는 모든 것들을 이제 해결을 웬만큼 하고 그리고 사무행정이나 경영관리, 뭐 인사, 노무, 회계, 뭐 행정, 평가 뭐 이런 부분들 같은 경우에는 시설장님이나 사무국장이 처음부터 있지 않아요. 예, 그래서 사회복지사 한 분, 사회복지사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사실 생활복지 이런 어르신 케어하는 업무, 프로그램 하는 업무에 거의 뛰어들다 보니까 처음에는 사실 시설자님 혼자서 막 이 모든 행정을 업무 지원을 뭐 다 한다? 뭐 이런 느낌이거든요. 그러면 만약에 그 장기 요양 기간을 제가 운영하겠다고 이제 뛰어들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시설장이 이런 전문적인 어떤 열정이라든 역량이 없다면 굉장히 어려워지겠네요. 예, 그렇죠. 그러니까 보통 어떻게 이제 많이 찾아오시냐면 그 부분 가지고도 상담을 많이 드렸는데 오늘은 일반인 입장에서 이제 들으셔야 되니까 실제로 시설장님이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르신 케어만 잘하면 된다. 내가 어르신만 잘 돌보면 되지. 뭐 필요하냐 이렇게 해서 오픈을 하신 거예요. 투자를 해서. 근데 그렇게 시작해서 처음에 월급 줄 돈은 없으니 시설장을 직접 하시죠. 70%의 기관들이 그렇게 하거든요. 겨우 30% 정도만 대표님이 직원을 뽑아서 시설장을 뽑아서 업무를 해요. 근데 대부분의 대표님들이 시설장 일을 하시는데 이걸 모르는 상태에서 일을 시작하다 보니까 지금 이렇게 업무가 많다는 것 자체도 모르시는 시설장이 아직도 계세요. 예, 그렇기도 하고 그거를 한 6개월 뒤, 1년 뒤에 알고 나서 매뉴얼을 보고 나서 야, 이렇게까지 했어야 되는 거구나. 해서 찾아오시고 그 이전에 했어야 되는 업무들을 후회하시고 이래 잘못했었구나 뭐 이런 경우들이 많이 있어서 역량이 무조건 잘하시는 분이 시설장이다 이렇게 얘기하기는 좀 어려워요. 그리고 실제로 어떤 부분들이 있냐면 이건 도덕적 해이라고 보통 많이 말씀을 하시잖아요. 시설장님이 그냥 내가 대장이다 말 그대로 대장 맞거든요. 그러니까 또 대표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뭐 그냥 내가 능력이 좀 없으면 어때? 직원들 시키면 되지. 이라고 생각하시는 대표님들도 있어서.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일은 누군가가 해야 되거든. 그래서 이런 부분 때문에 직원들이 계속 바뀌는 체계가 없다는 이야기가 나오는 이런 경우가 많은 거죠. 일단은 뭐 제 생각에는 일단 뭐 장기 요양 어떤 기관을 하나 설립했다. 네, 했죠. 그럼 설립하는 걸로 끝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처음에 소규모 인력으로 시작했다가 이게 점차 키워서 그렇죠. 큰 이렇게 뭐 이게 장기 요양 기간을 점점 커지죠. 마케팅을 잘하면. 그렇죠. 그 조금은 소규모로 하다가 뭐 영원히 그걸로 끝내고 싶은 그 시설장님이나 원장님 없어지겠죠. 힘들죠. 그 키우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가 이제 포인트죠. 포인트가 키우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 그렇죠. 물론 처음에 시작하기도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렇죠. 소규모 인력으로 그 많은 업무를 정상적으로 감당하는 거는 굉장히 진짜 엄청난 열정과 그렇죠. 정말 이게 어떤 전문성감 그렇죠. 계속적인 야근과 그렇죠. 그걸 감당할 수 있는 직원이 내일처럼 할 수 있는 직원이 과연 몇 명이 될지 그게 좀 궁금하고 첫 번째. 궁금하셔요. 네, 알겠습니다. 그 부분. 그리고 어차피 이제
요양원을 키워서 네네. 이것도 하나 사업이란 말이에요. 네네네. 사업을 키워서 어떻게 보면 이게 그 어떤 매출도 증가시키고 그걸로 해서 직원들 급여도 뭐 충분히 주고 그리고 남는 부분 그 수익도 좀 창출하고 그렇게 해서 일단 그런 걸 목표로 해서 아마 그렇죠. 시작할 것 같은데 하는 거죠. 예, 예. 근데 그 복지 사업을 위해서 거기까지 가는 과정이 좀 힘들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네. 340개 업무를 어떻게 조직을 만들어서 일단 편제를 할 것인지. 예.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짧게 드리고서 넘어가자면 굉장히 일반적인 시설에서 질문을 잘 해주셨는데 이게 이제 그 복지라고 하는 부분이 그러니까 이게 이제 실제 복지라고 하는 부분이 가장 큰 복지가 사실 월급이잖아요. 네네, 엄밀히도 월급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더 좋은 직원들을 이렇게 열정 있는 직원, 내일같이 일하는 직원들, 내일같이 하는 시설장님을 나 대신에 여기에 놓고 이 체계를 만들어 나가는 게 사실 가장 베스트인데 엄밀히 따지면 월급 300만 원 이상 되는 직원이 시설장을 포함해서 극히 드뭅니다. 이게 이제 그런 이유가 이 요양원이나 주간보호센터 같은 경우에는 나라 이제 공단에서 주는 돈이 정해져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대표님 말씀대로 이것도 사업이거든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수익을 안 남길 수 없고 그래서 일부의 수익을 초기에는 또 못 남겨요. 어차피 마이너스입니다. 투자한 돈이 있으니까. 그런데 어느 순간 이상 됐을 때 수익을 남기려면 월급을 적정 수준 이상으로 올리기는 사실 어렵거든요. 왜냐면 마이너스가 나면서까지 월급을 줄 수는 없으니까. 그렇지. 네, 그리고 한계가 있고 금액이 딱 정해져 있고. 그래서 현실이 그렇습니다. 월급 300도 지금 깜짝 놀라실 거예요. 지금 앞에 시설장님들은 300만 원 가져갈 수 있나? 대표님 제외하고는. 네. 지금 그런 현재 그런 상황이거든요. 예. 이렇다 보니까 내 일처럼 한다는 그런 느낌으로 하는 직원들이 정말 그 돈을 떠나서 열정을 가지 않고는 쉽지 않다. 이게 사실 현실인 거예요. 근데 이런 상황에서 체계를 만들려고 하니 과연 이게 초기부터 가능할까 아니면 추후에 생각해야 되는 일일까 이런 부분들을 농사님한테 같이 얘기를 나눠보고 싶은 거죠. 꼭 이제 답을 정해달라고 말씀드린 건 아닙니다. 일단은 뭐 우리가 이제 사업을 시작할 때는 사업을 키우겠다는 욕심을 가지고 이제 그렇죠. 사업을 하지 않습니까? 네. 그죠? 그 요양 서비스 사업은 일단 그 우리가 돌보시는 어르신들, 그렇죠. 네. 어르신들이 많이 우리 요양원에 우리 기관에 많이 오셔야죠. 오셔야 이 사업이 커지는 거죠. 그렇죠. 그래야지 수익이 나죠. 그럼 그 오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어르신들이 우리 요양을 스스로 찾거나 아니면 그럼요. 소문을 내서 그럼요. 우리 네. 요양원을 이렇게 소개시켜 그렇죠. 그 주게끔 하기 위해서는 일단 첫 번째가 서비스네, 그죠? 그렇죠. 서비스죠. 예, 서비스. 일본이 서비스. 기본이 갖춰져 있어야 홍보를 해도 오는 그렇죠. 거죠. 예, 예. 그것도 일반적으로 기업에는 일단 생산부서, 생산부서, 지원부서 이렇게 크게 나오거든요. 예, 예. 건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시공부서, 네. 지원부서. 그렇죠. 네. 그리고 뭐 제조회사는 실제 공장을 돌려갖고 물건을 만드는 부서, 예. 또 물건을 만드는 걸 옆에서 지원하는 부서, 그렇죠. 영업부서도 지원부서에 예, 예. 포함시키겠죠. 병원 같은 경우에도 직접적으로 수술을 해서 매출을 올리는 의사들이 있고, 그렇죠. 의사 외에 기타 뭐 행정, 간호사도 있고, 네네. 행정부서도 있고, 뭐 방사선과도 있고, 그렇죠, 그렇죠. 예. 크게 다 나눠져 있죠. 그렇죠. 네. 직접 매출액에 직접적으로 이렇게 관여하는 부서와 옆에서 지원하는 부서 이렇게 예, 나오거든요. 예, 예. 그러면 장기 요양 기관도 직접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부서는 어르신들 케어하는. 예, 직접 급여 제공 인력. 그렇죠. 네네. 그걸 직접 급여 제공. 예, 서비스. 예, 그렇죠. 네. 그럴 경우에는 뭐 어르신 직접 케어하는 요양보호사 예, 예. 대표직이겠죠. 그렇죠. 가장 많은 예, 실제로 일을 해서 어르신 그렇죠. 서비스 제공하니까. 그 요양보호사 그리고 물리치료사 네네. 또 뭐 간호조무사 그렇죠. 또 사회복지사 이런 분들이 직접 서비스 제공. 예, 예. 제공 인력. 어떤 네. 기업에서 생산의 매출액을 직접적으로 네네. 일으키는 그분들의 어떻게 어르신들한테 서비스를 제공하느냐. 정말 이게 뭐 찡그린 표정으로 툴툴거리면서 그 서비스 제공하게 되면 예. 그 있는 어르신도 다 나가겠죠, 그죠? 그렇죠. 그분들이 정말 뭐 자기 일처럼 자기 아버지 엄마처럼 그죠? 맞아요. 밝은 모습을 실질적으로 웃으면서 잘하셔야죠. 네. 그렇게 서비스를 하다 보면 직원이 최고죠. 네. 그렇죠. 그 소규모의 어떤 그 요양기관이 금방 이게 커질 수 있겠죠, 그렇죠. 그죠? 몇 명 한 명으로 인해서 그렇게 될 수 있죠. 네. 그래서 지금 볼 때는 어차피 소규모 처음 시작할 때는 초기, 예. 어떤 시설장님 지원부서를 이렇게 왜냐하면 인원을 일단 뭐그 한정이 돼 있으니까 예. 요양보호사 그러니까 직접 서비스 부서를 줄이고 지원부서를 늘리거나 그렇죠. 네. 아니면 지원부서를 줄이고 예. 서비스 부서를 그렇죠. 둘 중에 하나 선택할 수밖에 없죠. 우리가 범용이니까. 예. 처음 시작할 때는 일단 서비스를 통해서 매출액을 다시 일단 서비스 위주로. 그렇죠. 예. 그렇게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네네네. 그러다 보니까 지원부서는 처음 시작할 때는 허리 졸라매고 뭐 행정이라든지 그렇죠. 이런 업무. 제가 볼 때는 원장 선생님이나 시설장이 1인 한 다역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럴 때
제가 그런 가정하에서는 그냥 이게 이쪽에 돈 잘 된다고 해서 뛰어드는 거는 굉장히 위험할 것 같아요. 예, 예. 계획이 없으면. 그렇죠. 네네. 원장 선생님 또 시설자 선생님이 미리 공부도 하시고 예. 그리고 준비도 하셔갖고 혼자서 뭐 1인 뭐 3인, 4인 역을 그렇죠. 수행할 수 실제로 있는 그렇게 하시는 능력자분들이 많죠. 각오와 예. 역량이 있어야 그렇죠. 이거 뭔가 이거 기초가 잡혀질 맞습니다. 것 같은 생각이 네네. 들어요. 그래서 처음 시작할 때는 지원 부수를 최소화시키고 서비스 인력을 위주로 하면서 어르신들의 서비스에 만전을 기해야 되겠죠. 예. 그래서 어르신들의 어떤 반응이 좋고 또 보호자들의 어떤 만족도가 높아지게 되면 당연히 우리 기관으로 많은 어르신들 찾게 될 거고, 그죠? 예, 예. 그렇게 되면 거기에 따라서 그러면 지원 부서 역량 있는 분들도 한 분, 두 분 사람이 늘어나니까 수익이 그렇죠. 늘어나니까. 그렇게 해서 조직을 이렇게 조금씩 이렇게 또 디테일 세분화시키는 게 낫지 않을까. 첫 번째는 직접 서비스 부서. 직접 먼저 네, 요양보호 선생님이나 물리치료 선생님, 간호사님, 모든 초점을 둬야 될 것 같고. 그렇죠. 네. 지원 부서는 제가 만약에 이쪽에 어깨에 끼어든다 그러면 제 혼자서 영업, 그건 뭐 인사총무, 네네. 세무회계, 그렇죠. 혼자 다 각오로 뛰어들어야 그나마 이게 처음에 근데 이제 거기까지는 이제 다들 이해를 하실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저도 실제로 그 부분을 그렇게 생각을 해서 혼자서 다 할 수 있다. 라고 생각했거든요. 왜냐면 꽤나 능력이 있는 그렇잖아요. 뭐 이렇게 제 입으로 말씀드리기 좀 그렇지만 그런 의지를 가지고 했지만 지금 이걸 좀 읽어보시면 혼자서 이 많은 행정 업무와 이 많은 인사, 뭐 노무, 뭐 회계까지 관리를 다 한다면 이게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근데 이런 부분들을 하다 보면 새벽 2시, 3시는 그냥 넘어갈 수가 있거든요. 만약에 만점을 맞으려면. 제가 그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 근데 그 대부분의 중소기업 사업주들이 일단 내가 다 해야 된다. 제가 방금 그 시설장이나 원장님이 다 해야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그 말씀은 왜냐면 물리적으로 시간이 안 돼요. 그러니까요. 물리적으로 그게 안 되잖아요. 그리고 또 뭐 의지는 있지만 회계라든지 뭐 노무라든지 그냥 전문적인 분야지 않습니까? 그죠? 아무리 시설장님이 뭐 노동법을 공부하고 세법을 공부한다 해서 전문가의 어떤 역량까지 올라갈 수는 없어요. 또 잘못하다가는 그게 문제가 되고 더 큰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 처음 시작할 때는 오히려 더 뭐 세무사나 뭐 노무사 같은 전문가의 어떤 조력을 받는 게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말씀드리면 좀 그렇지만 전문가의 도움이라고 하는 게 대행이 필요한 건가요? 아니면 그렇죠. 대행, 그러니까 뭐 자문이 필요한 건가요? 그렇죠. 왜냐하면 이게 예를 들어서 제가 노무사니까 노무사 업무 중에서 어차피 뭐 급여 관리, 급여 관리, 또 사대보험 관리 이런 거는 굉장히 좀 하기가 좀 복잡하죠. 손이 많이 가는 거죠. 이런 업무도 노무법인에 이게 위임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대행을 할 수 있는 그러니까 내 대신에 이제 꼼꼼하게 해줄 사람한테 넘기는 거죠. 그렇죠. 급여 관리, 사대보험 관리만 하더라도 그게 상당히 시간과 어떤 노력이 많이 든단 말이에요. 자질구레한 업무. 틀리면 또 그게 스트레스가 엄청나고. 물론 노무법인은 거기에다가 또 노동 인사노무관리에 상시적으로 일어나는 그게 상시적인 또 자문을 받을 수 있으니까. 그리고 노무뿐만 아니라 또 세무 또 다른 어떤 전문 분야에도 그쪽 전문 분야의 어떤 전문가의 어떤 조력을 좀 받아. 기본 마케팅이라든지 이런 것도 외주할 수도 있는 거고 뭐. 그렇죠. 예를 들어 노무 관련된 어떤 일을 전담하는 직을 뽑더라도 급여 최소 200원 이상 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최저임금 200이니까. 그렇죠. 그 정도도 보조로만 할 수 있는 직원이겠죠. 근데 뭐 노무법인이 대행 신탁은 그게 뭐 반의 반? 비용으로 가능하니까. 그렇죠. 비용으로 따지면 가능하죠. 좀 더 전문적인. 왜냐면 또 그 부분에 대해서 부담스럽다고 생각하실 수 있거든요. 금액으로 따지면 뭐 40, 50, 30 뭐 이렇게 될 수 있으니까. 왜냐면 이게 전문가에 맡기기 때문에 좀 더 정확하고 신속하고. 그렇잖아요. 실제 가격 경비는 4분의 1이고. 그렇죠. 그게 좀 더 효과적이고 그렇게 해서 원장 선생님의 어떤 업무 부하도 줄이면서 또 처음에 시작할 때 인사나 노무 쪽에서 이게 구멍이 많이 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게 틀어져갖고 특히 요양원은 그게 심하죠. 노동청 불려다니고 세무조사나고 이래버리면 머리 진짜 아프거든요. 아예 그냥 처음 시작할 때 소규모일 때부터 아예 전문가한테 전문적인 업무를 맡기고 대행을 한다든지 그렇게 해서 뭐 최소한 그 머리 아픈 거는 좀 부담을 좀 줄이는 게. 그렇죠. 오해하실까봐 꼭 노무사님한테 그렇게 맡기라는 말씀 드리는 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 전문가한테 외주를 줄 수 있으면 외주 주는 것도 좋은 선택이다. 주변에 있는 그것도 지리적인 어떤 그런 것도 있으니까 주변에 있는 세무사나 노무사. 그렇죠. 전문가한테 저렴한 가격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인력을 뽑는 것보다는 훨씬 더 저렴한 가격에 내 일을 위임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처음에 시작하는 게 어떤
좀 더 효율적일 것 같아요. 그렇죠. 예, 선택적이죠. 뭐 엄밀히 따지면 그렇죠. 뭐 운영규정 사업계에서 이런 거 만들어서 드릴 수 있는 것도 뭐 국회의원 같은 꼭 국회의원 말씀드리는 건 아니지만 그 업무를 위임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죠. 대신 만들어 달라 서류를 뭐 가능하죠. 네. 그렇게 해서 일단 왜냐하면 원장 선생님이 너무 힘들게 되면 예. 당연히 그 어떤 우리 직원들한테 뭐 잔소리를 하게 돼요. 그럼요. 그럴 수 있죠. 짜증을 낼 수도 있는 네네네. 거고. 그러면 그게 어디 갑니까? 그게 바로 어르신한테. 그럼요. 짜증난 네. 원장 선생님한테 한 소리 들은 요양보호사나 사회복지사, 물리치료사가 어른들한테 이렇게 웃으면서 서비스를 한다는 게 무리지 않을까요? 그렇죠. 쉽지 않죠. 그죠? 네, 그럼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처음 시작할 때는 어떤 그 서비스, 네. 직접 서비스에 초점을 두시고 최대한 그쪽 인력을 늘리고. 그러니까 원장 선생님도 너무 이게 업무 과부하. 어차피 원장 선생님과 시설장님이 1인 다역을 할 수밖에 없어요. 네네. 그렇지 않으면 이 사업은 제가 볼 때는 일어서기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근데 갑자기 이제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대표님 이게 실질적으로 그게 이제 정석인 것 같고 저도 그렇게 안내를 하고 노무사님도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이게 검증이 좀 된 방법이다. 이렇게 하는 게 훨씬 더 나은 방법이다. 돈을 진짜로 벌어오는 인력들한테 투자하는 게 초기에는 맞다. 그렇죠. 그리고 제대로 이분들이 서비스를 해줘야 당연히 소문도 많이 나는 게 맞으니까. 그거는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노무사님도 그렇게 생각합니다만 직원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냐면 대표님께서는 얘를 만점을 받고 싶어. 그러니까 처음부터 잘하고 싶어요. 그래서 이 많은 업무들, 300개가 넘는 업무들을 본인들이 직접 하다가 아무리 그래도 보조로 시키겠죠. 직원들한테 이제 시켜야 될 텐데 직원들이 이제 직원들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원 업무에는 사람을 안 뽑고 일반 직원들을 뽑았잖아요. 그러면 대표님, 아니 시설장님 일이 너무 많아요. 저희 사람 좀 뽑아주세요. 이렇게 얘기하면 그러면 저 안 뽑아주면 그만둘 거예요. 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이거는 꼭 요양원이라서가 아니라 업무 능력이 정말 대단하신 분이라고 하면은 사람이 한 2명이어도 다 할 수 있는 거고 뭐 3명이도 다 할 수 있는 일을 혼자서도 다 할 수 있는 일을 사람이 없다. 1명을 더 뽑아도 또 없다. 또 뽑아도 또 없다. 이렇게 나올 수도 있는 거거든요. 직원들이. 제가 드릴 말씀은 원장 선생님이 지원부서의 모든 업무를 다 하시라는 건 아니에요. 그죠? 그렇게 할 수도 없을 거고. 그렇죠. 직접 서비스, 그 어르신들의 케어에 모든 포커스를 맞추라는 뜻이었고, 그리고 또 어차피 그 지원부서에 원장 혼자 사람이 없으니까. 그렇죠. 그 지원부서 보통 시작할 때 몇 명씩 두나요? 보통 저희는 이제 최초에 2분 정도는 그러니까 사회복지사 선생님들 중에서 행정을 일부 보조를 하고 그다음에 시설장님이 거의 대부분의 업무를 하고 그렇게 이제 시작을 해요 보통. 그럼 시설장님이 업무를 많이 하시면 일단 뭐 지원부서 인력을 뭐 최소화시킬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많이 하시면 본인이 많이 하시면 3명 뽑고 2명 뽑고. 그렇죠. 처음에는 아마 시설장이나 원장 선생님이 정말 열심히 일을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은 생각이 사업을 일으키기 위해서는 그럼요. 또 많이 알아야 되고 전반적으로 그렇게 되면 아무래도 서비스에 직접 서비스에 종사하시는 요양보호사, 사회복지사, 물리치료사 이런 분들의 로드가 좀 줄어들 거고 로드가 줄어들게 되면 아무래도 힘은 들겠지만 그 어르신들 케어에 좀 더 이게 집중하고 즐겁게 할 수 있겠죠. 그 목적은 포커스는 이게 직접 서비스 제공하는 요양보호사, 사회복지사, 물리치료사 이런 분들이 너무 스트레스 받지 않고 어른들 케어할 수 있는 그게 안 되게 되면 짜증난 얼굴로 어르신 케어한다 그러면 그 사업이 과연 성공할 수 있을까요? 근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용인술이라고 하면 좀 그런데 굉장히 중요한 인사 관리의 핵심인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지금 계속 말씀하신 걸 듣다 보니까 이제 어떤 체계로 많이 느껴지냐면 저희 매뉴얼 체계가 약간 상하 수직 체계로 느껴지거든요. 대부분 그렇게 인식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뭐 저만 그렇게 느끼는 게 아니라 원장님들이 시설자이니까 나는 왕이야. 나는 대장이야. 그리고 실질적으로 그 밑에 다른 직원들이 있다. 이렇게 많이 생각을 하시고 조직도 그림상으로도 시설장 이렇게 이제 그림이 그려지잖아요. 그렇게 인식을 하시고 명령만 생각을 했는데 지금 노무사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지원과 생산. 근데 사실 중요한 거는 생산이야. 그렇죠. 그러면 생산 위주의 실질적인 케어 인력이 더 중요한 인력인 거고, 사실은. 그렇죠. 시설장님은 왕이 아니라 내가 지원해 주는 거예요. 시설장님은 왜냐면 이게 직접 서비스. 병원에 가면 의사가 꽃이라 그래요. 그렇죠. 의사 선생님이 정말 수술 잘해서 그걸 통해서 또 환자들이 만족하고 수많은 어떤 환자들이 그 병원에 찾게끔 하는 게 그러기 위해서는 그 어떤 지원부서 특히 요양 어떤 장기 요양기관도 마찬가지예요, 그죠? 직접 서비스 부서에서 정말 이게 제대로 된 서비스를 제공해서 그걸 통해서
그 어떤 그 기관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시설장님은 그야말로 한마디로 마당씨가 돼야 되겠죠. 응? 아, 마당새. 이게 진짜 왕이 아니라 네. 왕이 아니라 우리 직접 서비스를 제공하시는 고생하시는 요양보호사, 사회복지사, 물리치사 이런 분들을 그냥 모시고 모시고 그런 마인드가 돼야. 근데 그렇게 되면 이분들도 섬기는 마음으로. 그래요. 그래서 섬기는 마음 표현 좋네요. 예. 그런 마인드로 하게 되면 그 우리 직접 서비스 종사하시는 분들도 그런 원장 선생님 마음을 그 열정과 그런 마인드를 철학을 좀 아마 알게 되게 되면 급여가 조금 낮고 뭔가 좀 이게 복지가 조금 떨어지더라도 정말 재미있게 보람차게 일을 할 수 있을 것 같고 만약에 요양 기관이 성장하게 되면 저런 원장 시설장님 원장님의 어떤 마인드라 그러면 정말 그 우리가 노력한 거에 대한 충분한 보상은 해주겠다는 기대감, 신뢰감이 생기겠죠. 그죠? 신뢰가 있겠네요. 네, 그런 끈끈한 어떤. 그러니까 스킬로 따지면 하드 스킬이 아니라 소프트 스킬로 그렇죠. 이게 녹이는 거네요. 일단 원장 선생님이 제일 많이 고생하겠다는 그런 각오로 웬만한 건 뭐 더 지저분한 건 내가 다 하겠다. 그런 마인드로 일단 하되 본인이 도저히 그 물리적으로 또 전문성이 떨어져서 못하는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세무사나 노무사 아니면 다른 전문가한테 위탁하거든 자문하든 그런 행태로 풀어가면서 그 너무 많은 또 이게 업무를 그 욕심을 내다가 오히려 그 욕심 때문에 본인이 스트레스 받았고 본의 아니게 툭툭 왜 나는 이렇게 야근하는데 왜 당신은 야근 안 해? 그렇게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일단 포인트는 그거예요. 제가 눈에 설명드렸지만 체계의 포인트. 일단 어떤 우리 뭐 장기요양 기관을 하나 설립했다 그러면 이 성장 유지가 아니고 마케팅이 최고죠. 그렇죠. 망하기 위해서 하지는 분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성장하기 위해서는 성장의 그 가장 핵심적인 게 물건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렇죠. 생산이죠. 매출액을 발생시키는 매출 발생 어디서 발생시킵니까? 우리 서비스 어르신들 급여 제공이죠. 어르신들이 우리 요양을 찾는 거예요. 우리 장기 요양 기관을 찾는 거예요. 그죠? 처음에 찾기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요? 그분들의 만족도를 높여야 되겠죠. 그렇죠. 그 고객 보호자들의 만족도를 높여야 되겠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소문소부해서 우리 병을 찾을 거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좀 더 형편이 나아지겠죠. 나아지면 그 형편 나아진 걸 또 우리 고생하시는 요양보호사 선생님들 또 지원부서 선생님들한테 같이 조금 더 사람을 더 뽑을 수 있고 그렇죠. 그렇게 선순환적인 성장이 가는 거죠. 아끼고 이게 하다 보면 이게 계속 이게 하강 에스컬레이트 된다는 거예요. 그죠? 선순환적인 상승을 위해서는 지금 방금 말씀드린 대로 첫 단추는 우리 원장 선생님, 시설장 선생님이 한마디로 그 모든 허드렛 일을 내가 다 하겠다. 우리 도와줘야겠다. 그렇죠. 섬기는 자들 해야 되겠다. 그렇죠. 어르신들 케어의 어떤 뭐 여건은 열악하지만 주변에 있는 어떤 장기요양 기관 어떤 기관보다도 노인들의 어르신들의 서비스의 만족도 하나에 목숨을 걸어야 될 것 같은 생각은 맞죠. 거기다 포인트 두고 그런 상황에서는 조금씩 커지게 되면 경제 여유도 생길 거 아닙니까? 그런 걸 가지고 또 재투자하는 거죠. 재투자라는 게 이분들한테 복지에 투자하고 또 필요할 때는 뭐 새로운 유능한 인력을 하나 채용하고 유입할 수도 있고 또 그렇게 되면 어느 정도 조직이 이제 조직을 하나 제대로 된 조직을 구성하겠다 그러면 조직 편제도 효율적으로 하고 그렇죠. 그때 다시 좀 더 쪼갤 수도 있고 업무를 조직 구성 저도 이게 뭐 일반적인 조직론은 제가 공부를 했지만 장기 요양 기관의 어떤 조직 편제라든지 이런 거는 사실 국회 같은 이런 전문적인 컨설팅 기관에 자문을 받거나 의뢰하는 게 낫겠죠. 근데 이번에 저희 반성하게 됐어요. 노무사님 말씀하신 거 듣고. 왜냐면 저는 이제 그 국회 파트너스 멤버분들한테 사실 이 업무 분장을 이제 고백하는 겁니다만 업무 분장을 가장 쉽게 하는 방법은 최고 관리자한테 저희가 알려드리고 최대한 최고 관리자가 이렇게 감사죠. 그러니까 자체 감사, 자체 점검, 막 이런 걸 해서 직원들이 잘하나 못하나 이렇게 감시하는 것처럼 위에서 잘했는지 못했는지를 계속 파악하는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시설장의 업무다. 저는 지원이라는 생각은 이렇게 막 섬기는 자세 이런 부분들도 있지만 그게 좀 쉽잖아요. 방법이 좀 쉽다고 생각을 해서 그렇게 얘기했던 경우가 있었는데 그런 부분들을 좀 반성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 좀 드네요. 오히려 그게 아니라 지원한다. 그 말씀 듣고 제가 생각나는 게 있는데 일단 제가 서울에 있는 대형 병원이에요. 근데 그 병원이 정말 잘 되거든요. 그 대학 병원에서도 그 병원의 어떤 의료 기술을 배우기 위해서 뭐 이게 공부하러 오는 그런 병원인데 그 뭐 이게 굉장히 좀 커요. 뭐 분원도 있고. 근데 그 원장 선생님이 참 대단한 분이에요. 정말 이게 제가 너무 초창기 시절에
그 BSC 성과평가 컨설팅 한 1년 정도 했었거든요. 그 잘해요, 그 병원에. 컨설팅 하다 보니까 의사들 면담, 간호사들 면담 얼마나 많이 했겠어요. 그렇죠. 그죠? 하다 보니까 그 원장 선생님 어느 정도 대단하냐면 그 정도 이제 규모의 어떤 원장 선생님이라 그러면 쉬셔야 되거든요. 가장 일찍 출근해서 그리고 환자들 다 일일이 다 그리고 혹시라도 이게 또 나갈 때도 퇴근할 때도 환자들 다 둘러보고 가고 혹시라도 이게 뭐 일이 있어서 빠뜨리게 되면 그다음 아침 일찍 와서 다시 그만큼 이 환자에 대한 어떤 섬김 이 마인드가 워낙에 출중하다 보니까 그분들을 급여를 많이 줘서 그 병원에 특히 그 병원에 장기 근속자들이 정말 많습니다. 제가 지금 노무사 20년 이상 하면서 많은 기업들을 방문한단 말이에요. 방문하면서 첫 번째 제가 드린 질문이 뭔지 아세요? 모르겠어요. 어떤 거예요? 혹시 장기 근속자들이 많습니까? 평균 재직 연수가 혹시 몇 년 정도 되십니까? 저희 평가 매뉴얼 내용인데. 그렇죠? 네네. 장기라면 3년 이상인가요? 5년 이상인가요? 제가 며칠 전에 갔는데 가장 오래 근무하신 분이 42년. 그 밑에 그 젊은이 아니지. 나이가 거의 꽤 됐겠죠. 그 부장님. 32년. 이게 식당. 종신이네요, 종신. 그 한마디로 그 기업에서 식사 만드시는, 조리하시는 그분이 33세 들어와서 지금 68세를. 68세인데 퇴사를 안 하셨네요? 그리고 외국인 근로자도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외국인 근로자도 거의 8년을 풀로 채워요. 진짜 존경할 만하네요, 진짜. 자, 장기 근속자가 많다는 이유가 뭐예요? 다른 회사보다 여기 있는 게 나으니까 딴 데 안 간다는 얘기죠. 그죠? 그럼요. 그만큼 이게 어떤 노무 관리든 인사 관리든 아니면 복지든 잘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 병원 같은 경우에는 급여를 많이 주진 않아요. 다른 병원에서 비해서 급여가 높진 않아요. 연봉이 높진 않아요. 높진 않은데도 불구하고 그 병원에서 오랫동안 장기 근속하는 거는 그 원장 선생님을 리더의 어떤 철학과 어떤 비전에 대해서 정말 존경심을 표하는 중간 관리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 중간 관리자를 믿고 따르는 또 밑에 하위 관리자들이 하나의 기업 문화가 된 거죠. 근데 중간 관리자도 섬기고 최고 관리자가 처음부터 이게 섬기는 모습을 보여주니까. 네. 그런 마인드가 됐게 되면 사실 급여를 조금 더 준다고 쉽게 옮기고 이런 분위기잖아요. 그죠? 지금 분위기 자체가 그렇죠. 기본적인. 지금 어떤 기업을 운영한다고 해서 내가 왕이다 이런 마인드는 진짜 요즘 그런 분들 찾기 쉽지 않지 않나요? 옛날 이야기 아니니까요, 그런 거? 참 이게 방송에서 말씀드리기가 좀 그런가요? 그렇긴 한데, 그래도 요즘에는 굉장히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 사실은 저희 파트너스 멤버분들은 굉장히 진실되고 그런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근데 이제 다만 이런 거죠. 투자를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투자를 직접 하신 분이 시설장으로 계신다 보니까 그렇게 느껴지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그러니까 함부로 제가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그리고 두 번째, 제가 좀 노하우예요. 농사 20년. 또 이게 대표의 어떤 고객을 섬기는 또 직원들을 대하는 마인드 정말 중요하다. 그런 마인드면 직원들이 급여가 좀 낮더라도 어떤 복지가 조금 낮더라도 절대로 다른데 돈 몇만 원 때문에 몇십만 원 때문에 다른 어떤 기업에 옮겨가는 그런 일은 거의 없을 거죠. 두 번째 소통입니다. 소통. 의사소통. 소통이 뭐냐면 우리가 이제 병이 안 나고 신체가 건강하다는 거는 피가 잘 돈다는 거예요. 그렇죠. 모든 질환이 이렇게 혈액 순환이 안 되기 때문에 이게 문제가 되는 거죠. 오죠. 고지혈증이나 당뇨도 그렇고. 어떤 행들어도 그럼요. 그러니까 기업의 어떤 혈액 순환 뭔지 아세요? 소통이에요. 소통. 거의 옛날 같은 거는 사장하고 저 밑에 이제 막 갓 입사한 직원하고 눈도 안 맞췄어요. 그죠? 그런 약간 권위적인 어떤 문화에서는 절대로 이게 조직이 제대로 돌아갈 수가 없어요. 그렇죠. 이 조직의 어떤 소통이 안 되다 보니까 피가 안 돌다 보니까 조직은 동백경화 걸려고 조직이 망해요. 그죠? 정말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일단, 만약에 장기 요양 기간 같은 경우에는 최소한 한 달에 한 번이라도 요양보호사에게 사회복지사 따로따로 이렇게 이렇게 식사하면서 그죠? 소통할 수 있는 분위기. 아니면 상시 소통은 더 좋고. 그렇죠. 그러니까 고충은 언제든 얘기할 수 있는. 소통을 통해서 또 우리 직원들이 겪는 애로사항들 또 어떤 문제점들 그리고 바라는 부분들 이런 걸 듣고 우리가 좀 개선할 수 있으면 개선하고 지금 현재로서 물리적으로 요구를 들어줄 수 없다 그러면 그런 차후에 어떤
어떤 목표를 이렇게 정해놓고 같이 노력하는 그런 분위기. 그러면서 직원들한테 열심히 하는 직원들한테 격려하고 칭찬하는, 뭐 칭찬은 고래도 뭐 춤추게 한다는 그런 말이 있듯이 그 두 가지예요. 고객과 직원들을 대하는 자세, 그리고 직원들과의 어떤 소통을 통해서 어떤 조직의 어떤 정말 이게 건강하게 신선하게 조직이 일단 그 작동할 수 있도록 하는 역할, 그 두 가지만 있으면 처음에 시작할 때는 그 정말 대기업처럼 그렇게 막 완벽한 조직을 갖추고 그렇죠. 그렇게 네. 체계적으로 효율적으로 그렇게 운영하는 거는 쉽지 않을 거예요. 그렇죠. 처음에는 몇 명 없으니까. 네. 그래 최소 인력으로 최대의 효력을 어떤 효율성을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섬기는 자세, 두 번째는 소통. 또 두 가지가 아마 제가 볼 때는 뭐 이거는 공통분모 같아요. 그렇죠. 어떤 조직에 일반론적이었는데 굉장히 핵심적인 부분들을 설명을 해준 것 같네요. 그리고 보통 이렇게 이제는 이제 처음에 시작할 때는 그렇게 시작하지만 지원 부서는 지원 쪽에는 원장 선생님, 시설장 선생님이 내가 다 맡겠다. 지지부는 그들의 일은 내가 다 하겠다는 그런 마인드로 접근해야 된다는 말씀 드렸어요. 그죠? 그런데 문제는 이게 생산부서, 직접 서비스 부서는 바로 매출이 직결되기 때문에 이분들은 굉장히 막 이뻐 보이고, 일단 처음에는 그렇게 시작하지만. 그렇죠. 이제 대표님 마인드가 직접 인력에 취중돼 있다면, 그렇지. 그러면 그걸 말씀하시는 거죠? 근데 조직이 이제 어느 정도 커. 일단 우리 요양원에 몇 명까지 돼? 49 이렇게 되죠. 49, 그 다음에 저희가 70인 이상을 70. 보통 많이 말씀드리죠. 네. 큰 조직을, 근데 그런 마인드는 제가 이게 한 가지 이제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이 뭐냐면, 인사가 만사다 그래요. 그죠? 직접 어떤 이렇게 서비스 부서 정말 중요해요. 이게 우리 회사를 어떤 매출을 돈을 만들어 이렇게는 그렇죠. 서비스하는 인력이니까. 병원도 마찬가지예요. 네네. 의사들이 수술 잘하고 고객한테 그렇죠. 친절하고 해야 고객 많이 찾아오죠. 그렇죠. 계속 오죠. 네. 문제는 근데 이게 자칫 잘못하다가는 회사가 망할 수도 있어요. 어떤 것도. 지원 부서를 너무 소홀히 하는 거예요. 지원 부서는 비용을 생각하고. 이런 마인드가 들은 순간 게다가 그럴 수 있는 게 이런 마인드가 들은 순간 회사는 망해요. 자 보세요. 자, 하나 예를 들게 병원을 다시 예를 들어볼게요. 의사가 아무리 수술 잘하고 하더라도 정말 이게 어떤 의사의 모든 걸 의사는 왕으로 하고 밑에 간호사나 조무사나 어떤 방사선과 아니면 행정 보조하는 인력들에 대한 급이라든지 어떤 복지가 완전히 바닥이다. 그렇죠. 그러면 그분들 표정이 어떻게 했어요? 왜냐면 굳어 있죠. 굳어 있죠. 처음부터 똑같이 급여를 하게 되면 그나마 우리가 그래요. 사돈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 했지. 그렇죠. 같은 조직의 의사는 이렇게 대접하면서 이게 그 간호사나 행정 아니면 지원 부서를 이렇게 막 그 복지 수준을 급여 수준을 이렇게 너무 낮다 버리면 상대적 박탈은 굉장히 심해요. 아니 모르면 모르겠는데. 그렇죠. 같이 낮으면 알고 있죠. 그런 상황에서 간호사나 행정부서 아니면 방사선과 직원들의 어떤 만족감이 어떻게 완전 바닥일 거예요, 그죠? 그런데 그런 분들의 그 직장 생활이 재밌겠어요? 그럴 리가 없죠. 재미없죠. 일단 항상 표정은 찡그러져 있고 고객의 사소한 물음에도 그냥 투명스럽게 대답할 거고, 그죠? 그렇게 되면 자 병원에 찾게 되면 일단 먼저 그 행정부서 직원부터 보고 그 다음에 간호사를 보고. 또 이게 물리치료사 아니면 방사선과 이런 분들을 본단 말이에요. 그죠? 그분들이 정말 친절하고 정말 고객들을 잘해야 병원에 많이 찾을 거고, 그죠? 병원의 이미지가 개선될 건데. 그렇죠. 지원 부서를 너무 홀대하다 보니까 의사가 수술을 아무리 잘하더라도 그런 부분 때문에 고객들이 발길을 돌릴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죠? 네. 그럼요. 만약에 지원 부서가 정말 이게 우리가 다른 병원보다도 급여도 좋고 복지도 좋고 정말 소통도 잘해, 인간적 대우를 해. 그렇게 되면 정말 활기찰 거 아니에요, 그죠? 그렇죠. 병원에 들은 순간 막 느낌이 다르죠. 열기와 활기와 웃음이 막 이렇게 그런 병원에 내가 가도 그냥 앞으로 아파서 갔는데 병이 확 다 나을 것 같아. 실제 경험상으로 그런 것도 있죠. 그런 것도 있죠. 그렇죠. 내가 아파 찡그리고 막 죽겠는데 그렇죠. 막 생글생글거리면서 정말 이게 막 진짜 부축도 하면서 그렇죠. 이게 친절하게 하게 되면 반은 나은 것 같아. 근데 반대로 퉁명스럽고 찡그리고 저는 몰라요. 그렇죠. 상담하는데 막 딴 얘기하고. 이래버리면 그만큼 제가 볼 때는 지원부서의 역할이 생산부서 못지않게 중요하다. 또 일이 엄청 많죠. 일도 많고 또 표도 안 나요. 그렇죠. 아무리 열심히 표가 안 나요. 맞아요. 표가 안 나요. 그러다 보니까 너무 많으니까 아셔야 된단 말이에요. 지원부서는 표도 안 나고 정말 고생하는 부서야. 맞아요. 그러니까 지원부서가 잘해야 생산부도 같이 성장하는 거예요. 네네. 너무 편해하지 말라는 뜻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쪽
그 대표님의 마인드 생각 자체가 너무 직접 인력에 치우쳐져 있으면 그렇죠. 그게 표가 나겠네. 예. 원래 이게 직접 수입서 부서가 정말 중요한 부서긴 하지만 지원 부서는 비용으로 최소 생각하지 마라. 그렇죠. 비용을 생각이 되면 아껴야 돼요, 그죠? 줄여야 되고 그렇죠. 급여 깎아야 돼요. 그러네요. 이런 마인드가 네네. 그런 생각이 누구나 들 수 있다니까. 그렇죠. 그 몇 명에서 다 하면 되지 뭐 네. 이렇게 생각할 수 내 있죠. 말이 네, 그럴 수 있죠. 그래서 내가 월급 줬는데 뭐 그 너무 맡기냐 직접 다 하면 되지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네. 처음에는 네. 정말 지원부서 물론 뭐 지원은 뭐 원장 선생님하고 뭐 소규모 인력이 다 해야 돼요. 그렇죠. 고생 정말 네, 많이 나중에 하게 다 될 거예요. 커져도 그렇죠. 우리 또 조직이 이제 커지고 조직이 편제되고 이제 지원부서가 이제 뭐 인사팀, 총무팀, 그렇죠. 회계팀 네. 이렇게 구성될 수도 있어요. 네, 한 명이라도. 그렇더라도 어떤 직접 수입서 부서, 생산부서, 매출액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부서뿐만 아니라 간접적으로 일단 연결되는 어떤 행정인력, 네네. 지원부서도 관리 인력이라든지. 정말 직접 매출액을 어떤 일으키는 그런 부서 못지않게 중요한 부서라는 생각을 항상 갖고 계셔야 된다는 거죠. 그런 마인드만 갖고 계시면 절대로 회사는 우리 그 어떤 기관은 퇴보하지 않을 것 같아요. 아니 근데 실제 그럴 것 같아요. 지금 제가 설득 당했어요. 예, 이게 그죠. 아마 시청자분들도 설득 당하셨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사실 이 정도의 대답이 나올 줄은 네. 몰랐어요. 왜냐면 이게 일반적으로 이 체계에 대한 부분을 가지고 어떻게 이걸 업무 분장을 할까 이 정도만 저는 기대를 하고 동호사님 초청하고 여쭤본 건데 제가 볼 때도 그냥 일반적으로 네. 완전히 정리를 해주셔가지고 물론 이게 우리 기업들 보게 되면 조직 편제가 굉장히 다양해요. 네. 아주 막 복잡할 때도 있고 아주 심플할 때도 있고 우리가 요양 어떤 우리가 장기요양 기관도 조직 편제 뭐 유사하기도 하지만 다양할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근데 이걸 일방적으로 물론 이게 원장 선생님과 시설장님 가장 잘 아시겠지만 이게 아까 뭐라고 제가 말씀드린 소통이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조직 편제 하나 만들 때도 관련된 어떤 직원들 아니면 뭐 근로자 대표라든지 같이 충분히 소통을 통해서 우리 현재 상황에서 가장 효율적인 조직 형태는 어떻게 가져가니 맞는지에 대한 무수한 토론을 통해서 그러니까 단순하게 간호팀, 뭐 팀으로 그렇죠. 따지면 간호팀이나 물리팀 이렇게 하지 말고, 예, 그렇죠. 그러니까 합의점을 찾아서 우리의 현재 상황에서 가장 최적의 어떤 조직 형태가 뭔지를 같이 고민하는 게 내가 조직을 만들어서 이렇게 해서 니네 따라와 이런 이렇게 해라. 이 만든 자체가 나는 왕이다 이런 마인드에 네네 그렇죠. 그렇게 하기가 쉽잖아요. 소통이라고 했잖아요. 그것도 조직을 하는 왜냐면 지금 이제 그 구멍가게 수준에서 이제 회사가 좀 잘 돼서 올라가는 거죠. 조직을 하는 직원도 한 10명 뽑아서 조직을 이제 제대로 조직을 만들고 싶으면 그렇죠. 조직을 만들 때도 원장 선생님이 뭐 생각하는 바는 있겠죠. 그렇죠. 그걸 가지고 이게 제대로 된 이게 조직 형태인지 이거보다 좀 더 나은 조직 형태가 가능한지에 대해서 직원들하고 거신탄하게 소통을 통해서 한 번 더 뭔가 좀 검토하는 그런 단계를 거치는 것이 필요하고 만약에 그 과정에서 정말 좋은 의견이 있으면 그것도 고민한 술을 마셔갖고 조직 본인이 계획하고 있는 조직 형태를 좀 변경할 수 있는 거죠. 그렇게 해야 우리 현대 회사에 맞는 우리 기관에 딱 맞는 맞춤형 조직이 만들어지지 않을까. 일단 좋은 말씀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그래서 그리고 또 물론 이게 조직이란 건 정말 이게 어떤 약간 이게 일반적으로 이게 생각하는 그런 조직 형태보다도 좀 전문적인 부분이 있어요. 조직 전문가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조직만 컨설팅하는 그렇죠. 그런 업체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게 작은 조직도 원장 선생님들이 계획하시고 직원도 소통을 통해서 남들의 어떤 합의 좀 찾더라도 그런 안을 가지고 그 관련된 전문가들의 의견도 최고적으로 한번 더 검토 받아보는 것 아니면 그 계획 단계부터 전문기관의 어떤 의견을 좀 어떤 받아들여 갖고 그렇게 구상하는 게 계획하는 게 좀 더 이게 좀 실패할 확률이 줄어드는. 그건 확실히 그렇죠. 그죠? 예, 실제로 저희가 이제 창업팀에서 창업 패키지를 진행하시는 분들은 실제 창업 오픈을 하고 나서 바로 시작하는 게 이 업무의 단위 설명과 그다음에 업무 분장이에요. 그래서 초기부터 시설장님과 그다음에 처음부터 사무국장을 뽑는 분들은 사무국장이 거의 대부분의 지원 업무를 실제로 하긴 하고 그걸 여기서 지금 저희가 생활복지나 사무행정이나 경영관리 이렇게 표시를 했죠. 실제 표시를 했는데 그렇게 하는 부분들에 있어서 거기다가 지금 노무사님 말씀하신 거를 또 반영을 해서 그렇죠. 이게 강력하게 찍어 누르는 형식의 이 방식이 아니라 그렇죠. 좀 부드럽게 소통해 가면서 하는 방식으로 하게 되면 그러면 이 영상을 보신 분들은 일단 1차적으로 직접 하실 수도 있을 것 같고 그렇죠. 만약에 이걸 좀 빨리 가고 싶다 그리고 어느 정도 나눠서 좀 하고 싶다 그러면은 이 부분을
컨설팅을 받아서 할 수도 있는 부분이겠다. 예, 이런 말씀을 좀 드리죠. 그래서 저희가 창업팀의 끝과 경영지원팀의 시작이 네네. 업무 분장, 조직 규정 예, 이렇게 저희도 보고 있습니다. 네네. 많은 장기 요양 기간에 뭐 창업 컨설팅 많이 하셨지 않습니까? 그거 많이 했죠. 예, 예. 그죠? 가장 애로사항이 뭔가요? 애로사항은 그렇죠. 지금 바로 이겁니다. 왜냐면 처음에 시작을 할 때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예. 사실 이걸 다 떠나서 예. 그래서 조직보다는 예. 마케팅이죠. 어떻게 어르신을 많이 모실까. 아. 근데 그 얘기를 오늘 많이 하셨어요. 노사님께서. 예. 아니 서비스 개판인데 예, 예. 동네 쫓아다니면서 전단지 뿌려봤자. 예, 그렇죠. 그게 모르겠어요. 가장 큰 애로사항이에요. 예, 실제로 예, 마케팅이. 네. 그래서 이게 직접 서비스 물론 처음 시작할 때는 그렇죠. 제가 다시 한번 정리하면 처음 시작할 때는 나중에 뭐 조직이 커질 경우에는 제대로 된 전문가들 어떤 도움을 받아가면서 정말 체계적이고 조직적으로 효율적으로 조직 운영하시면 돼요. 근데 처음에 이제 눈덩이를 만들어서 이게 스스로 굴릴 수 있을 정도의 어떤 토대를 닦는 그 과정이 정말 힘들잖아요. 그렇죠. 어떤 사업이든 마찬가지일 거예요. 그럴 경우에는 우리가 선택과 집중. 처음에는 지원부서는 원장 선생님이나 어떤 최소의 인력으로 모든 허드렛을 내가 다 하겠다. 그런 마인드로 어떤 직접 서비스, 요양보호사, 사회복지사, 물리치료사, 간호조무사들이 정말 활기차고 신명나게 어르신들 케어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드는 것. 이게 핵심 아닌가? 그렇죠. 핵심이죠. 그죠? 네, 네. 그리고 이제 사장님이 그거를 어떻게 이쪽으로 모셔올까. 그냥 그것만 고민하면 되죠. 그렇죠. 그렇죠. 네네네. 그런 부분이 아마 제일 중요할 것 같긴 해요. 그리고 또 이게 그다음에 이제 조직이 어느 정도 성장했을 때 그때 이제 딱딱 나누면 되니까. 우리 네. 회사에 맞는 최적의 조직을 어떻게 어떤 편제하고 그렇죠. 구성할 것인가 이런 부분들은 일단 우리 원장님이 좀 그 계획을 좀 하시고 직원들 소통을 통해서 또 최종적으로 우리 국회 같은 컨설팅 기관을 통해서 한 번 더 점검을 받고 네. 그렇게 해야 좀 가장 좀 안정적인 예. 안정적인 그리고 가장 효율적인 그 조직 형태를 아마 만들어가지 않을까. 예. 실제로 그 부분을 또 노무사님 자문해 주실 거죠? 그럼. 네, 해주실 거니까. 네. 그게 걱정할 건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네네. 그리고 뭐 직접적으로 지금 현재 상태가 굉장히 안 좋은 상태, 그러니까 이 체계를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이미 6개월, 1년을 운영해 오신 곳들도 네. 그 이런 노무 진단이라든지 모의 평가를 통해서 실제 개편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럼요. 예, 뭐 무조건 안 되는 건 아니죠. 네, 그렇죠. 네네네. 그래도 안 된 부분들은 그 고쳐 나가면 되는 부분이죠. 그렇죠. 네. 지금은 제가 이제 개업 초기부터 그죠? 초기에 어떻게 토대를 할 닦고 것인가. 예. 성장할 것인가에 초점을 맞췄지만, 근데 문제는 이런 어떤 처음부터 시작이 꼬인 첫 단추가 이게 그럴 잘못 수 있죠. 꼬이게 되면 모르면 그럴 수 있죠. 네. 첫 단추가 잘못 꼬여갖고 지금까지 계속 이게 막 복잡한 미로를 그렇죠. 아직까지도 이게 헤매고 있는 그런 기관들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럴 때는 뭔가 컨설팅 받아야 되겠죠. 네. 왜냐하면 몸이 아프면 어디 가야 병원에 가야 되죠. 그렇죠. 그죠. 네. 처방을 받고 필요하면 수술도 해야 당연히 돼요. 가죠. 네. 조직도 마찬가지예요. 조직에 뭔가 이게 문제가 있다. 문제가 있다고 하면 그 문제점을 진단을 좀 전문 기관한테 진단을 받고 그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자체적으로 안 보일 수도 있어요. 그렇죠. 내 병은 내가 못 보잖아요. 그죠? 네, 그렇죠. 뭐 예를 들어 뭐야 그 MRI라든지 엑스레이를 통해서 우리가 발견하듯이 그렇죠. 전문 기관의 어떤 진단을 받아서 문제점 찾고 그걸 개선하는 그런 외과적인 어떤 처방이 필요하다. 처방이 필요하다. 그러려면 왜냐면 일단은 초창기 시작할 때는 그렇게 하지만 어느 정도 이제 규모가 되고 이제 복잡한 왜냐면 처음부터 너무 틀이 안 잡힌 상황에서 조직이 커지다 보니까 바뀌고 조직이 너무 비효율적이고 편제가 잘못돼 있고 또 한쪽 어떤 부서의 업무가 막 이게 집중돼 있고 그렇죠. 이쪽 부서에는 늘널하고 이래 그렇죠. 갖고 서로 간에 또 이게 갈등이 생기고 맞아요. 분열도 나고 이런 완전히 불협화음 이런 조직은 정말 정말 바로 진단받고 수술 때 올라가야 되는 조직이죠. 만약에 이런 조직을 운영하고 계시다 머리가 아프다 그러면 우리 국회 같은 이런 전문 컨설팅 기관을 통해서 문제를 진단받고 어떤 문제를 좀 해결할 수 있는 해법을 같이 고민해 보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할 것이라고 그렇죠. 생각됩니다. 네. 아무래도 그 혼자 뭔가 이렇게 고민하기에는 굉장히 일도 많고 생각을 또 많으니까 꼭 국회의가 아니어도 됩니다, 여러분. 그렇죠. 네, 그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제대로 된 전문가.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은 저희가 카드라 통신이라고 하거든요. 카드라. 그러니까 실제로 미리 오픈하신 선배들 중에서 돈만 바라보고, 돈만 바라보고 실제 전문적인 뭔가가 없이 그냥 이야기를 맞지 않는 얘기를 사실 맞는 얘기라면 괜찮아요. 근데 맞지 않는 얘기를 종종 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그게 조금 그렇죠. 좀 제대로 된 전문가 우리 노무사님 말고도 전국에 많이
또 이제 전문가들 있잖아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조직 전문가가 많이 있다고 하셨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 전문가를 만나줘도 되니까 네, 전문가를 찾아서 어쨌든 그렇죠. 예, 그렇게 해서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드네요. 네. 그리고 한 가지 더 뭐 우스갯소리로 예, 예. 한 가지 말씀드리면 우리가 컨설팅을 굉장히 많이 컨설팅이라는 단어가 엄청 많잖아요. 그렇죠, 많죠. 기관도 네. 많고 네, 네. 무슨 컨설팅 그렇죠, 많죠. 부동산 컨설팅 많죠. 네. 전부 다 컨설팅이야. 그렇죠. 근데 컨설팅을 엄청나게 많은 컨설팅을 받아갖고 이게 엄청난 비용을 들여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개선이 안 되는 경우가 허다해요. 아, 그렇죠. 실속이 없는 경우를 말씀하시는 그렇죠. 거죠? 예, 예. 엄청난 페이퍼만 이렇게 만들어갖고 그렇죠, 제출하게 되면 저기 찬장에 얹어놓고 그냥 그렇죠. 아무 의미 실행을 없죠. 안 해요. 그렇죠. 또 문제는 엄청난 비용을 들여갖고 컨설팅 받았는데 이게 하다 보니까 맞지가 않아요. 문제는 조직에 저항이 생길 수도 있어요. 아, 그럴 수 있죠. 직원들이 거부를 해. 소동을 안 하고. 예. 그럼 이 대표님도 마찬가지야. 대표님도 이거 처음에는 그 대표님 시각에서 컨설팅을 받은 거야. 근데 주목을 해. 은연중에 대표님의 생각이 그 컨설팅 들어가죠. 기관에 네, 들어가. 들어가죠. 예, 그러니까 이렇게 대표님한테 네. 잘 보여야 결과치가 대표님이 생각하는 방향대로 그럼요. 와야 네. 돈을 제대로 주니까. 그렇죠, 그렇죠. 이게 잘못된 거예요. 네. 왜냐하면 제대로 된 컨설팅은 대표님하고 면담을 가장 컨설팅하게 되면 대표님 면담을 가장 먼저 받아요. 예, 먼저 예. 하잖아요. 네. 면담하다 보면 대표님 마인드가 정상적인지 비정상인지 알 수 있어요. 아, 그럼요. 네, 네. 잘못됐다면 가장 네, 네. 좋은 컨설팅은 대표님 마인드를 바로 잡는 그럼요. 거예요. 네, 그럼요. 잘못하면 정확하게 지적하고, 물론 대놓고 지적하고, 뭐라 할 건 뭐라 해야죠. 그렇죠. 네. 지적하고, 물론 지적만으로 끝나서는 안 되겠죠. 그 대표님의 그 잘못된 마인드를 개선하면서 그 어떤 장기적인 어떤 발전 방향에 대한 확실한 대안을 같이 제시해야 되겠죠, 그죠? 그렇죠. 그래서 가장 좋은 컨설팅은 대표님의 잘못된 마인드를 바로잡는 것이다. 아, 마지막에 그 우스갯소리가 아니에요. 정말 말씀을 진짜 그렇죠. 잘해주신 것 같아요. 네. 예, 예. 근데 이게 만약 이게 잘 안 바뀌는 분들이 그렇죠. 많아요. 예. 근데 진짜 마인드를 바꾸기는 어려운 얘기입니다. 네. 그렇더라도 그 마인드를 바꾸는 능력, 그 전문가가 제대로 된 전문가예요. 아, 생각이라도 할 수 있게끔 그렇죠. 만드는. 그걸 네. 설득을 하든 탄원을 하든 예걸 복구를 하든 그렇죠. 아니면 전문적인 어떤 근거 자료를 제시하면서 어떤 설득을 하든 네네. 그렇게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대표님 마인드 바꾸지 않으면 어떤 컨설팅을 받아도 소용이 없습니다. 이거는 망고불변의 진리가. 그렇죠, 그렇죠. 예. 실제로 그렇죠. 정확하네요. 지금 자칭 전문가를 찾는 법 정확하게 말씀해 주셨네요. 그렇죠. 돈만 바라보고 대표님한테 아부하는 전문가는 전문가가 아니다. 그럼요. 정확하게 그게 맞죠. 네네. 만약에 제대로 된다면 칭찬을 해주고 만약에 아니라면 아니라고 얘기할 수 있는 전문가가 진짜 전문가. 왜냐하면 네네. 저희들 대부분 이렇게 유혹이 있어요. 네. 어떤 법인에서 우리한테 어떤 검토 의뢰를 해요. 예. 왜냐면 우리 검토 의견서로 인해서 의사결정을 해서 필요하니까. 반영하니까. 네. 근데 문제는 시간을 줘요. 이렇게 하더라고. 네. 대놓고 이렇게 하십시오 하지 않아요. 예, 예. 그러면 어떤가? 근데 네. 이런 상황이야. 그러면 이렇게 써야 이쪽 기업에서 아니 이 대표님이 좋아할 것 같아. 도움이 될 것 그렇죠. 같아. 그 방향으로 이렇게 편이 갈 수밖에 없다니까. 그렇죠. 컨설팅도 마찬가지예요. 그렇죠. 컨설팅도 어떤 컨설팅 의뢰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면담 과정에 대표님이 이런 회사의 문제점도 이야기하면서 이런 방향 이런 남도 가이드라인을 제시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그게 맞게 어떤 결과물을 만들어 내려고 하는 어떤 의지가 할 수밖에 없죠. 네네. 어떻게 왜 그렇죠. 돈을 받아야 되니까. 고객이니까. 네네. 돈을 받아야 되니까. 그렇게 생각할 수 있으니까. 네. 그렇다 보니까 이 대표님의 어떤 분명히 어떤 잘못된 마인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마인드에 대해서 따끔한 어떤 욕 먹더라도 돈 못 받더라도 그렇죠. 돈 못 받더라도 그렇죠. 네네. 실제 그 기관이 잘 되기 위해. 그렇지. 네네. 돈 못 받더라도 그 조직, 그 기관이 제대로 된 어떤 문제점을 개선하고 앞으로 나아가기 위한 어떤 예정과 열정으로 어떤 컨설팅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업체들이 대부분이다. 맞죠. 그 정말 네네. 아마 실적에 쫓겨서. 그렇죠. 네네. 그건 좀 신중하게 예. 어떤 컨설팅 맡기더라도. 그렇죠. 예, 또 그리고 개인이 그런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개인들이 제가 자꾸 자칭 전문가라고 해서 좀 그런데 개인들이 이제 한 건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본인들이 한 건이라고 해요. 예. 한 건을 컨설팅을 따면 돈이 한 번에 막 이만큼씩 벌리니까. 네네. 그런 의미로 그렇게 하는 경우가 많은데 실제로 그 노무사님이 말씀하신 부분이 굉장히 충심 어린 이 답변인 거잖아요. 예, 우리 대표님들한테. 그래서 그 누구에도 괜찮으니까 진짜 이렇게 생각해주는 우리 대표님의 정도가 아니고 예, 우리 그 기관의 정도를 알려줄 수 있는 그런 진짜 전문가를 찾으시라는 그런 말씀이신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그 영업 전략 차원에서도
그렇게 컨설팅 해야 일순간에 대표를 만족해서 그렇죠. 컨설팅 잔금을 쉽게 받을 수 그렇죠, 있겠지만 그렇죠. 네. 근데 장기적 차원에서는 그런 컨설팅 기관은 그렇게 성장할 수는 없어요. 그렇죠. 예. 아까 말했던 따끔한 질책 통해서 정말 그 기업이 그 기관이 제대로 된 어떤 문제점을 개선해서 발전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주게 되면 그게 그런 기관이 과연 이게 잘 될까요, 안 될까요? 예, 제가 그 노무사님 말씀 들으니까 기억이 잘 나는 게 실제로 저희가 법인화하기 전에 한 2013년도가 기억이 잘 나는데 벌써 10년 됐네요. 그때 당시에만 해도 장기화 기간을 이렇게 설명해 뭐 어떤 평가라든지 뭐 어떤 뭐 전체적으로 하는 건 그렇지 않았지만 개개인들이 업체를 많이 이제 설립을 해서 컨설팅 업체를 많이 만들어서 막 경쟁이 굉장히 치열할 때가 있었어요. 근데 지금 다 쓰러지고 없거든요. 실제로 존재하지 않아요. 그리고 또 새로운 곳들이 또 생기고 또 없어지고 생기고 또 없어지고 했는데 진짜 오래 가지 않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이게 잠깐 이게 뭐 대표님하고 트러블이 생기고 욕을 얻어먹고 돈을 못 받을 수도 있어요. 그렇더라도 그런 마인드로 컨설팅에 임하게 되면 장기적인 차원에서 우리 장기적인 영업 전략 측면에서도 바람직하고 그게 우리 컨설팅 기관의 입장에서도 컨설팅 기관이 성공할 수 있는 어떤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맞는 말씀입니다. 네네. 오늘 진짜 긴 시간 동안 진짜 좀 길긴 했는데 아니 근데 길었는데 아마 제가 이걸 그냥 한 번에 올리려고요. 제가 영상 한 번에 올려드렸어요. 버벅대는 것도 많았는데 근데 없었어요. 제가 느끼기에는 그래요? 다 하나같이 주옥 같은 그 내용이라 제가 필수 시청 이렇게 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네, 오늘도 감사드리고 자주 뵈야겠어요. 아니 오히려 또 이렇게 한 달에 한 번씩 뵈야 될까요? 그래야지 글쎄요. 이 아이디어가 또 기가 막히게. 근데 좀 굉장히 더워지는데 뭐 휴가도 가셔야죠. 저는 이제 보통 여름에 휴가를 잘 안 갑니다. 그래요? 그래서 그럼 저는 7월 말에 휴가 가니까 그러니까요. 휴가 갔다 와서 잘 다녀오시고 뵙도록 하죠. 아마 기다리신 분들이 팬들이 많이 생길 것 같습니다 이번에. 너무 감사드리고요. 마지막 인사 드리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